전공의들의 의사면허 정지 조치가 일단 유예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잠시 뒤 의료계와 대화에 나섭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재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 대구 방문대 일정이 맞지 않아 오늘로 재조율했다고 밝혔지만 오후 영남권 유세와 함께 전통적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서대문에서 출근 인사로 지원 유세를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2차례 불참했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진보진영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봉하마을을 쳤습니다. 경기 성남 도심 도로에 타조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타조는 차들과 함께 도로를 활보하다가 1시간 만에 포획돼 체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74.1%로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은 경제적 갈등이 아닌 보수와 진보 갈등이었는데 청년 측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에 항의하며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YTN 뉴스 앤 이슈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긴밀한 소통을 지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나섭니다. 총리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총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논의의 후속이며 구체적인 참석자와 대화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의 비상진료 체제에도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개원이나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서자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전문의 비중을 더 높여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간 군 의료나 지역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서 조삼모사 비판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네 개원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필요도를 낮추고 대체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러나 개원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근무에 나설지는 물음표입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의료진과 진료를 하는 게 쉽지 않고 혹여나 있을 의료사고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자신의 병원 운영 차질을 무릅쓰면서까지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개원애들이 진료 시간을 야간에도 하고 주 5일 근무 안 하고 주 6일 근무하면서 하는 게 자기 병원이 힘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 병원까지 다시 가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쉬고 있는 시니어 의사 4,000명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한 교수 대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이미 대부분 병원에 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의료계 참여도 갈수록 더 기대하기 어려워서 정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공보위나 군의관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6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수습본부는 지난 4일부터 47개 상급 종합병원과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1,900명이 증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5,000명 정도로 이달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신고를 보장하고 신고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병원 복귀를 원하거나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2주 동안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개인정보 요구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익명신고 원칙으로 바꾸고 이번 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줄기차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증원 백지화가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입시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상대 의대를 찾았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진과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학사 정상화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개혁을 시작합니다.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주호 부총리는 또 이탈한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게 최대한 학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고 대화할 여지도 만들려는 모습이지만 전국 의대생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끝난 상황에서 의정 합의체를 다시 구성해 증원을 재결정하는 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원 변동에 따른 학칙 변경과 대기업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이미 지금도 시간이 빠듯한 데다 정부가 번복의 여지만 줘도 입시에 대혼란이 초래돼 여론의 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시작한 일인 만큼 선거철에 의료계를 달래려다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부담이 큽니다. 결국 서로 대화하겠다면서도 대화 조건을 놓고 의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은 휴학을 강요받고 불참 시 대면 사과나 소명을 요구받는 등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사 커뮤니티에선 여전히 복귀를 설득하거나 현장에 남은 의사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모욕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의료개혁은 비단 의대 증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간 의료개혁 관련 법안이 상당수 제출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대부분 무산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이를 일종의 성과로 내세우며 보고서로 만들었는데요.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입니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온 의료 법안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한 활동 내용이 담겼는데요. 법안 734건에 대해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30.7%로 가장 많았고 감염법이 9.8%,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6.9%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협회는 79.7%인 585건의 반대 의견을 냈고 14%인 103건에 찬성했는데요. 실제로 의사협회가 반대한 법안 상당수는 계류 혹은 폐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라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의료 행위를 중단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의사협회 측에서 강력히 반대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보고서를 낸 연구원은 여전히 반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함께 의사협회 회원의 권익에 저해되는 법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의료관련법 재개정에 의협 측의 영향력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셈인데요. 실제로 의료 관련 법안 80% 가까이 반대 목소리를 낸 의사협회는 전직 의사협회 간부나 의사 출신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사전에 의협 측과의 교감 또는 입김이 작용한 법안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시민단체 경실련 측은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의대 400명 증원안 등을 추진했다가 전공의 파업에 백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선다면 국민들은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이길 수 없다는 충격을 받게 될 거라며 우려했는데요. 강대강 대치 속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만 떠안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회복기지만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통계청의 2023 사회지표 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삶에 만족하는 사람과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 국민 가운데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이 지난해 74.1%로 한 해 전보다 1.3%포인트 줄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계층이 월 5,600만 원을 버는 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68.4%로 한 해 전보다 4.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은 경제적 갈등이 아닌 보수와 진보 갈등이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느낀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유독 보수와 진보 항목은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9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가장 크게 느껴서 중장년층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에 가구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22년 기준 46.1%로 한 해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0대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서 여성의 경력 단절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모두 탈환의 총력을 기울이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경남 양산 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을 선거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뉘며 생긴 곳입니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펴는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후보 모두 군수와 경남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두 후보가 18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벌이면서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선거구의 현역 의원인 김두관 후보는 현역 의원의 강점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수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해난들을 잘 챙겨왔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이번 선거는 김태호 후보와 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 2년 전반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웅상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신도시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과 통합청사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되고 지금 애비타당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25년 동안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역구를 떠나 험지에 차출된 김태호 후보는 집권 여당의 강점과 강한 실천력을 앞세워 민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을 계속 의원 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말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민심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대기업 유치와 부산, 웅상, 울산,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철도 문제, 터널 문제, KTX 정차역 문제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일이 너무 절벽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묵은 과제가 많은데 누가 되든 이를 해결해 주길 주문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사송 지역이 사실은 제일 이슈인데 거기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통망, 행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엄청 미흡합니다. 적벽, 이릉대전과 함께 삼국시대의 흐름을 결정지은 관도대전에 빗대어 관호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양산을. 그만큼 여야 모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양산을은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2%포인트 내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갭투기 등 논란을 빚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하면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종갑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기 때문인데요. 무공천 지역구가 되면서 갈 곳 잃은 민주당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로 간 김종민 의원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신도 예측할 수 없는 천운이 왔다고 평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종민 의원은 하여튼 천운이 온 거죠. 천운이 왔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지역구는 매우 난망해졌고 김종민 의원 정도가 그야말로 신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다그 지역을 또 갔어. 세종갑. 야. 그러게 원래 말이죠. 논산 원래 본인 지역구도 아닌데.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한민수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대운이더라고요. 여기서 대운입니까? 대운입니까? 경우인데 근데 사실 강북을 처음에 정봉주 의원이 소위 경선 취소됐을 때 그때 한민수 후보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보도가 됐습니다. 매우 또 강력하게 검토가 됐었는데 경선 지역으로 바뀌면서 조금 기회를 놓쳤는데요. 한민수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기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거 기회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한동훈 원톱 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 혼자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돈 없이 너무나 정직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우리 한동훈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 입에 모든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선거 전략이나 메시지, 막 컨텐츠 이런 게 다 담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로드가 걸려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인 방식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일종의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켰죠. 돈을 풀어야 국간이 넉넉해지면서 세간의 인심도 괜찮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선거 결과가 여당에 우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흐름도 과거 선거를 통해서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보면 너무나 정직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연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새몰이에 나서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각종 여론지표에서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자 민주당도 몰빵론을 내세우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몰빵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어찌됐든 전체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졌다면서 나머지는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실제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을 이 등장을 통해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전체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졌으면 사실로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조국혁신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바람이 실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긴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그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건전한 긴장이고 또 생산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적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개혁신당으로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름 분석을 내놨는데요. 더 강한 심판을 원하는 보수 이탈표가 민주당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죠. 실제 대선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뭐 민주당이 과거 득했던 지지율보다 더 총선에서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그 표는 어디서 났겠느냐 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돌아간 표들이 결국 민주당까지 정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개혁신당으로 안 오고 민주당으로 갔을까요? 아무래도 거대 정당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심판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그 주요 멤버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할 거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전혀 그런 계획은 없다. 총선 일정을 이유로 형사재판에 무단 불참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정시 출석했습니다. 재판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이제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 신문만 남아 자신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법원 출석길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재판 문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의 검찰 신문이 끝났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이 끝나고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하는 시기라서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 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금요일에도 재판 잡혀 있는데 출석 예정이신가요? 4월 총선 14일 전인 내일부터 여세 동안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인 10일까지 국내 주소지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로 모레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시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모레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파업 전 노사 조정 절차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주민이 몸 전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서도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뽀얀 연기가 온 하늘을 덮을 듯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불로 40대 주민이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유자 말로는 2년도 훨씬 넘은 집이래요. 나무 구조고 아예 다 같이 전소돼가지고요. 소방당국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공사장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든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로 쓰던 컨테이너를 포함해 건물 2개 동이 전부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기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200제곱미터 넓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살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1층짜리 커피원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80제곱미터 넓이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간 지역에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 방향으로 가던 1톤 화물차가 대관령 3터널 근처에서 미끄러져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일대 타조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도로를 달리는 차들 사이로 타조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 차들과 함께 유유히 도로를 달리는 모습인데요. 성큼성큼 차 앞을 가로지르기도 하고요. 또 미처 보지 못한 화물차 옆에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성남구 중원구 일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 만인 오전 10시 반쯤 상대원동에 있는 공장 부지에서 타조를 포획했습니다. 타조 소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타조는 근처에 있는 생태 체험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포획 이후 원래 장소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전담 통역사의 불법 도박에 대해 오타니 쇼헤이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오타니가 불법 도박 연루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타니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담 통역 미즈아라 이페이가 오타니의 돈을 훔쳐 불법 도박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지 닷새 만입니다. 오타니는 샌디에이고와의 서울 시리즈 1차전이 끝난 뒤 팀 미팅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페이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았고 호텔로 돌아와 따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도박업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타니의 말입니다. その後試合後ホテルに戻って一平さんと初めてそこで話をして、彼に巨額の借金があることをその時知りました。で彼はその時私に、僕の口座に勝手にアクセスしてブックメーカーに送金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僕に伝えました。これがそこまでの流れなので、僕はもちろんスポーツ賭博にはもちろん関与していないですし、ブックメーカーに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送金をしていたという事実は全く、ありません。 앞서 이페이는 불법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60억 원을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구단에서 해고됐는데요. 오타니가 자신의 빚을 갚아주려고 도박업자에게 직접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오타니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오타니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최측근 배신의 오타니 선수의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발언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즈하라 이페이는 오타니가 2013년 홋카이도 니폰엠 파이터스에 입단했을 당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이후 이페이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전담 통역사로 일하면서 그림자 통역으로 불렸습니다. 오타니를 위해 운전도 하고 캐치볼 파트너도 하는 등 매니저와 같은 역할로 팬들에게는 친숙한 얼굴이기도 한데요. LA 다저스 입단식 당시에도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고 오타니가 아내 마미코를 처음 공개한 SNS 사진 속에서도 부부가 함께였습니다. 이러한 최측근의 배신에 오타니는 충격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僕自身も信頼していた方の過ちというのを悲しくというかショックですし、今はそう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오타니는 오늘 미즈하라 이페이를 지칭할 때 처음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는 듯 그를 뜻하는 카레라고 말하다가 중간에 이페이상, 즉 이페이 씨라고도 했는데요. 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는 신뢰를 쌓아온 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면서 호칭이 흔들리는 모습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야구 팬들은 SNS를 통해 오타니가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슬프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미즈하라 이페이는 학력 위조 논란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페이는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뒤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 언론이 UC 리버사이드 쪽에 확인한 결과 미즈하라 이페이란 학생이 다닌 적은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페이를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지는 가운데 오타니는 자신의 SNS에서 이페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네, 오타니 선수 기자회견에서 시즌 개막에 대한 의지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타니는 시즌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에게 맡기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약 12분 가까이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따로 질문은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오타니의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죠. なので気持ちを切り替えるのは難しいですけども、シーズンに向けてまたスタートしたいですし、今日まずお話できてよかったなとも思っているので、今日は質疑応答はこれが今お話しできるすべてなので質疑応答はしませんが、これからさらに進んでいくと思います。 아내의 모습을 깜짝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던 서울 시리즈 도중 통역사의 불법 도박건이 터지면서 마음고생을 한 오타니. 이제 오는 29일 세인트루이스와 본토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 달여 만에 북일 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최근에도 전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담화 관련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양측 간 물밑 접촉 동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담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김여정 부부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최근에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로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처럼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하거나 더는 해결할 것도 없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북한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안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납북 피해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상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요. 주권적 권리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면서 같은 요구를 담았습니다. 다만 이때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지만 어제 담화에서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간의 요구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다시 담화를 낸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네,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한 북한의 상황과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은 제도화된 협력의 틀을 갖추었고 이후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대북공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북중러 협력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결국 러시아에만 더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따라서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띄운 것은 일본을 약한 고리로 삼아 한미일 대북공조에 균열을 내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진 데에 대한 다급함도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달 한 쿠바 수교 이후 북일 교섭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북한을 떠났던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재개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와 연쇄적으로 접촉하면서 우호국들을 관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여정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김여정 담화가 발표된 뒤에 마침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상황이어서요.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담화 관련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북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는데요. 기시다 정권은 국내 정치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려면 반전 카드가 필요한 만큼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내세운 전제 조건은 사실 일본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당장 회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리하게 회담에 임했다가 납북자 문제 등의 진전이 없으면 오히려 기시다 총리에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김 부부장이 물밑 접촉 상황을 공개한 건 이런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실무급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시다 총리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와 사진이 담긴 불법업소 광고 전단으로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실 텐데요. 이례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업주뿐 아니라 전단을 뿌린 아르바이트생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거리에 유흥업소 홍보 전단이 가득합니다. 셔츠룸이라는 단어와 함께 낯뜨거운 사진까지 있습니다. 늦은 밤 업소 관계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려놓은 것들입니다. 밤사이 뿌려진 전단은 날이 밝은 후에도 이렇게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전단은 번화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샤로스길로 불리는 서울대 입구역 일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까지 있는 곳입니다. 평소 아이들도 많이 지나는 길이라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그림 이게 뭐야 이러지. 그래서 내가 이거 나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 보면 안 돼 그러죠. 그렇게 뭐라고 말하겠어 우리가. 이런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네는 이런 보지 말라고. 보다 못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전단을 치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민호 씨를 비롯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던 겁니다.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서로 뭐 지금 또 뿌리셨는데 뭐 하실 분 와서 같이 플로깅 하실 분 뭐 이런 식으로 번개 모임처럼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진짜 심했을 때는 제일 큰 그 종량제 봉투가 한 5-6개 다 꽉 찰 정도로. 경찰도 수사에 나서 불법 전단을 뿌리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리에 뿌려진 해당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개 광고물법만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고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쇄소에서 뽑은 전단은 1만 장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 기소도 이어지면서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유흥가를 뒤덮는 불법 전단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스토킹하던 동료 직원을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노원구 세모녀 사건,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모두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2021년 3월에 국회 통과해서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1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징역 등 실형을 받은 사람은 18.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1심 재판 전체 실형 선고 비율이 29.2%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 넘게 낮은 수치입니다. 상당수가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에 그친 사람도 26.5%였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경향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크고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대법원 양형위가 이를 반영해서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상한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특별 가중인자를 설정해서 범행 후에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생활과 학업,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강화된 기준으로 모방 유사 범죄와 또 스토킹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주로 단순 반복 업무에만 투입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데는 시일이 오래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로봇에 AI가 결합하면서 그 미래가 앞당겨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직업의 미래 기획부도 두 번째 순서,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말에 사과를 골라 건네는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쓰레기를 치우면서 방금 행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기계를 조작하는 섬세한 작업은 물론 20kg까지 거뜬히 옮길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챗GPT 장착 이후 사람과 대화도 통하게 된 겁니다. 휴머노이드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개발한 로봇 전용 AI 반도체를 장착한 휴머노이드입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사람의 작업 모습을 보고 시뮬레이션에서 스스로 학습해 결국 사람과 같은 작업을 해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같은 AI 휴머노이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분야로 중공업을 지목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복잡한 공장 환경에서 안전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건 물론 돌발 상황에도 최적의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을 골라서 할 수 있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And the way that we set up our workstations and manufacturing and logistics, they were designed for humans. They were designed for people. And so these humanoid robotics will likely be much more productive to deploy. 국내외 제조기업들은 이미 앞다투어 제조 현장의 휴머노이드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MW와 벤츠는 각각 로봇 기업과 손잡고 공장에 AI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로 했고 테슬라와 현대차는 휴머노이드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국내 로봇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빼닮는 걸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휴머노이드. 제조업 현장에 적용될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대전경찰청은 허위 투자 정보로 천여 명에게서 10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1,120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해외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회사의 비상장 주식 36만 주를 주당 100원에서 500원에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곧 9만 원에 상장될 주식의 소액 주주를 모집한다며 주당 3만 원에 팔아넘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하늘이 흐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4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특히 일교차로 인해서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니까요. 오랜 시간 바깥에 계시다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나면서 지금은 일부 동쪽 지방에만 낮은 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눈비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어제부터 3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강원 산간에는 오늘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도에 5mm 안팎, 동쪽 내륙에는 1mm 안팎의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 14도,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인 모레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부터는 하늘이 개고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NEC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